2004년 7월 캄보디아 북부 국경 도시 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 끝에서 한 남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혁. 서울에서 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막연한 기대를 안고 동남아로 향한 32세 남자였습니다. 고졸도 월 300만 원, 숙식 무료, 3달이면 1000만 원. 그가 믿은 건 단지 인터넷 게시판에 떠도는 한 줄의 광고였습니다. 출국 5일 후 어머니에게 걸려온 마지막 전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아. 사람들도 좋아.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일 같아. 석 달만 있다 들어갈게.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웃음소리. 그것이 가족이 들은 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 후 20년. 이준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신도, 기록도, 흔적도. 그저 담장 안 어딘가에 이름 없는 번호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캄보디아 북부, 태국 국경에서 차로 2시간 거리. 프놈펜에서 출발하면 꼬박 하루가 걸리는 그곳에 지도에도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곳을 그저 외국인들의 공장이라 불렀습니다. 2004년 캄보디아는 내전의 상처에서 막 벗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정부의 통제력은 수도에 집중돼 있었고 국경 지역은 사실상 무법지대나 다름없었죠. 그 틈을 파고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모았고 기회라는 말로 절망을 포장했습니다. 입구의 낡은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Global Tax Solution Inter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겉보기엔 외국계 콜센터처럼 보였죠.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2채, 그 옆엔 낮은 숙소동이 붙어 있었습니다. 3m 높이의 담장이 건물을 감싸고 곳곳엔 CCTV가 달려 있었죠. 정문엔 24시간 경비원이 서 있었지만 그들의 임무는 외부인을 막는 게 아니라 내부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히 웬추라 불렸습니다.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지만 누군가는 사람을 도구처럼 쓰는 곳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공식 명칭은 바뀌어도 그 별명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조직은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 2명, 중국인 기술 담당자 1명, 그리고 현지 무장 경비원들. 그들은 인터넷 게시판과 이메일로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광고 문구는 단순했습니다. 해외 고객 상담원 모집 학령 무관 월 300만 원 보장 숙식 제공 3개월 단기 가능. 2004년 당시 한국의 평균 월급이 200만 원대였으니 그 조건은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지원서를 보내면 며칠 뒤 답장이 왔습니다. 서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면접은 현지에서 진행됩니다. 항공료는 첫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면접이 현지라는 점이 이상했지만 많은 이들이 여행도 할 겸이라는 생각으로 출국했습니다.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막연한 기대를 품은 채로 프놈펜 공항에 도착하면 회사 로고가 인쇄된 종이를 든 현지인이 서 있었습니다. 미스터 리, 웰컴 투 캄보디아. 영어가 서툰 그는 곧바로 승합차로 안내했죠. 차는 시내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고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 그게 바로 웬치였습니다. 건물 1층은 사무실, 컴퓨터 40여 대가 빼곡히 놓여 있고 각 책상엔 전화기와 헤드셋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졌고 형광등 불빛만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엔 목표 달성률, 주간 우수 직원이 적힌 표가 붙어 있었지만 그 이름들은 모두 번호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K-7C-12, M-3. 사람이 아니라 자산 코드처럼. 2층은 관리자, 사무실과 서버실, 일반 직원의 출입은 금지되었습니다. 3층은 회의실과 창고, 그리고 본관 뒤편. 낮은 건물이 직원 숙소였습니다. 8명이 함께 쓰는 기숙사형 방, 2층 침대, 공용 화장실, 창문엔 쇠창살이, 문은 밤 10시가 되면
외부에서 잠겼습니다. 도착 첫날 신입들은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글로벌 금융 컨설팅 업무를 하게 됩니다. 고객은 주로 한국, 일본, 대만의 중산층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그의 말투는 매끄럽고 PPT 자료는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여권은 안전을 위해 회사가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자문 김민수 과장입니다. 크립트를 읽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일 새로 배포되는 명단엔 이름, 전화번호, 직업, 나이, 출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모두 깨달았습니다. 이건 투자 상담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이 상품은 월 수익률 15% 보장입니다. 원금 보장, 세금 혜택까지 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죠. 존재하지 않는 회사, 조작된 그래프, 허구의 수익률. 돈은 송금되는 즉시 여러 해외 계좌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 항의했습니다. 이건 범죄 아닙니까? 관리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여권이 어디 있는지 알죠? 항공료 아직 못 갚았잖아요. 나가고 싶으면 계약 기간 채우세요. 그 계약서, 공항에서 급히 사인했던 그 종이엔 크메르어로 된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계약 위반 시 500만 원 배상. 그 후 감시는 24시간 이어졌습니다. 화장실, 식사, 통화 모두 기록됐고 휴대폰은 감청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차단됐고 외출은 일요일 2시간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경비원이 따라붙었죠.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여권도 언어도 길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인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그들은 누군가의 인생을 속여야만 했습니다. 양심은 조금씩 달아갔고 어떤 이는 무감각해졌으며 어떤 이는 밤마다 잠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곳의 공식 명칭은 글로벌 테크 솔루션.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감옥, 지옥, 그리고 웬치, 사람을 도구로 쓰고 버리는 곳. 2004년 7월 12일, 이준혁은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2세,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 서울의 작은 물류회사에서 3년을 일했지만 승진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청춘이었죠. 그저 조금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인터넷 카페 해외 취업 성공기에서 한 게시글을 봅니다. 캄보디아 콜센터 한국어 상담 월 300만 원 숙식 제공 경력 무관. 댓글에는 후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3개월 하고 2천 모았어요. 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진짜 꿀직장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글은 조작된 거짓이었을 겁니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건 미스터 파악이라 자신을 소개한 한국인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선글라스에 캐주얼 차림. 고생하셨어요. 차 타시죠. 회사는 좀 멀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끝없이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이준혁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외곽이네. 뭐, 콜센터는 조용한 데 있기도 하지. 4시간 후 차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낡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간판엔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Global Tech Solution.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죠. 논밭과 야자수, 그리고 먼 산 하나. 여긴 집중하기 좋아요. 일주일이면 익숙해질 겁니다. 미스터 파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혁은 8인실 기숙사에 짐을 풀었습니다. 룸메이트는 6명.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침묵에 잠겨 있었죠. 한 남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 여기 진짜 콜센터 맞아요? 이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그의 자리엔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K-7점. 한국인 관리자가
A사 용지 5장짜리 스크립트를 건넸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문 김상현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해외 펀드 상품 안내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문장을 읽으며 이준혁은 미묘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다면?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하지? 첫 통화는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글로벌 투자자문 김상현입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전 그런 거 신청 안 했는데요. 그는 스크립트를 따라 읽었습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 등록 업체이며 뚝 전화는 끊겼습니다. 다음 번호 또 거절. 그 다음도 실패. 이틀 동안 100통 넘게 걸었지만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관리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준혁 씨, 실적이 너무 낮아요. 이러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차감이요?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관리자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손님이 의심하면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상담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룸메이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우리가 전화해서 돈 받으면 그게 해외 계좌로 빠져요. 형도 이제 공범이에요. 공범. 그 단어가 가슴을 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일부러 실적을 내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관심을 보여도 설득하지 않았고 관리자는 경고했습니다. 이준혁, 이번 주까지 실적 안 나오면 페널티야. 페널티란 급여 삭감, 외출 금지, 휴대폰 압수를 의미했습니다. 7월 17일 그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볼펜 하나를 숨겨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썼습니다. 이곳은 일자리가 아니다. 감옥이다. 우리는 직원이 아니라 도구다. 나는 범죄자가 되고 있다. 그는 명단을 적었습니다. 함께 갇힌 사람들의 이름, 나이, 고향, 그리고 매일 업데이트되는 피해자 목록을 베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양심의 마지막 흔적이었을까요? 아니면 탈출을 위한 증거였을까요? 7월 19일 일요일, 외출이 허용된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그는 경비원과 함께 마을로 나갔습니다. 시장 한쪽에 낡은 공중전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경비원이 한눈 파는 틈을 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3번,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여보세요? 엄마, 나 준혁이야. 아이고, 아들,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일도 괜찮고. 이번엔 진짜 괜찮은 일인 것 같아. 그는 웃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곧 들어갈게. 전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끊겼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10시 47분, 숙소 복도의 CCTV가 한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이준혁이 방을 나와 복도를 걷는 모습.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화장실이 아닌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11시 3분, 정문 CCTV가 검은색 밴 한 대를 포착했습니다. 번호판은 흐릿했습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고 그들은 관리자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11시 21분, 같은 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실렸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옷차림으로 보아 이준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밴은 정문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K-7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룸메이트들도 입을 닫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 단 하나, 그의 침대 밑에서 작은 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표지엔 손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 이준혁의 기록 2004년 7월 13일 7.19. 마지막 페이지엔 날짜 없는 문장 하나가 휘갈겨 있었습니다. 이건 일자리가 아니라 감옥이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 안 되면 이 시스템이라도 멈춰야 한다. 그날 이후
이준혁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이메일도, 기록도 없습니다. 검은 벤과 함께 사라진 그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끌려간 걸까요? CCTV는 그가 차에 탔던 순간까지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은 끝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노트는 지금도 캄보디아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4년 7월 23일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빌라. 이준혁의 어머니 김순자 씨는 네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냉정한 안내만 되풀이되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했습니다. 7월 19일 그 마지막 통화 이후로 어떤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이 남긴 메모를 꺼냈습니다. 캄보디아 글로벌 태치 솔루션 3개월 계약. 연락처는 이메일 주소 하나뿐이었습니다. 7월 25일 그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어요. 담당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외 실종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외교부로 문의하세요.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했습니다. 프놈펜 대사관에 연락하시면 현지 경찰과 협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국제전화는 비쌌고 통화는 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7월 27일 김순자 씨는 아들의 동료 도움을 받아 글로벌 태치 솔루션이라는 회사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아들 이준혁이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틀 뒤 답장이 왔습니다. 이준혁 씨는 개인 사정으로 7월 20일 퇴사했습니다. 퇴사. 그녀는 메일을 쥔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8월 2일 그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실종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외라 수색은 어렵습니다만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신고서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인 남성이고 자발적 출국이라면 본인 의사로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경찰의 말은 형식적이었습니다. 8월 9일 프놈펜 주재 한국대사관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이준혁 실종 사건 현지 수색 협조 요청. 대사관의 영사 담당관 박민수 씨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 시절 대사관 직원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캄보디아에는 교민 200명 남짓. 한국인 실종 사건은 전례조차 드물었습니다. 박 씨는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단 한 문장. 주소가 없습니다. 글로벌 태치 솔루션이라는 회사는 등록된 바 없습니다. 8월 12일 박 씨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이메일 주소 하나, 회사명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프놈펜 시내의 외국인 투자 기업 명단을 뒤졌지만 그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불법 운영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교민 사회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북부에 외국인 콜센터가 있다던데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확한 위치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8월 18일 한 교민이 제보했습니다. 작년에 비슷한 곳에서 탈출한 한국인이 있었어요. 박 씨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 이름은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어요. 3개월, 보이스피싱 조직이에요. 사람들 여권 뺏고 못 나가게 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여기요. 태국 국경 근처, 큰 담장, 영어 간판, 회색 건물. 8월 20일, 박 씨는 현지 경찰 2명과 함께 북부로 향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5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일하는 곳 아세요? 노인이 손짓했습니다. 저쪽 큰 담장 있는데 30분을 더 가자. 회색 담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간판은 없었습니다. 정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고요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담장을 넘어 들어가니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층 사무실엔 책상만 남아 있었고 컴퓨터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원선만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2층 서버실은 완전히 비워져 있었고 3층은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축소동엔 침대만 남았을 뿐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박 씨는 구석을 살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에 덮인 32MB짜리 오래된 메모리.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CCTV는 모두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케이블만 끊긴 채 남아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어요.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월 22일, 그는 대사관으로 돌아와 USB를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 명단이만 46월. 엑셀 파일 안엔 150개의 이름과 전화번호, 모두 한국 번호였습니다. 피해자 명단으로 보였죠. 하지만 이준혁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삭제된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파일 하나만 남긴 것처럼. 8월 25일, 그는 주변 마을을 돌며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2주 전쯤인가 밤에 트럭 여러 대가 와서 짐을 실었어요. 그 다음 날엔 사람들이 다 사라졌죠. 외국인도 봤나요? 봤어요. 젊은 사람들. 일요일마다 시장에 나왔는데 그 뒤론 안 봤어요. 박 씨는 메모를 접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8월 30일, 그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준혁 실종 사건 조사 결과, 현장 폐쇄, 관계자 실종, 증거물 없음, 목격, 진술 불충분, 추가 수사 불가. 공식적으로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9월 3일, 김순자 씨는 외교부로부터 공문 한 장을 받았습니다. 현지 조사 실시했으나 소재 파악 불가, 지속적 모니터링 예정.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있나요? 담당자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최선이라는 말이 이토록 공허하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10월, 신문 사회면 하단에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캄보디아서 한국인 남성 실종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 추정. 댓글 몇 개. 해외 나가서 그런 일 당하면 자업자득이지. 요즘 사기도 많다더라. 사람들은 쉽게 잊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기사는 검색에서도 사라졌습니다. 11월 17일, 김순자 씨는 프놈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마련한 항공권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사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폐허가 된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담장은 그대로였고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방마다 들어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엄마 왔어.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1층 구석. 그녀는 작은 볼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평범한 볼펜. 아들의 것이었을까요? 그녀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유일한 가능성이었으니까요. 조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준혁은 공식 기록상 소재 불명 실종자로 남았습니다. 사망도 생존도 어느 쪽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라진 한 사람, 캄보디아 어딘가에서 이름 없이 숫자 하나로 남은 존재. 2004년 9월 14일 MBC 뉴스데스크 후반부 2분 30초짜리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는 폐허가 된 건물, 그리고 김순자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짧게 흘렀습니다.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그러나 그날의 메인 뉴스는 태풍 매기의 북상이었습니다. 이준혁의 실종은 다음 뉴스로 덮였습니다. 다음 날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사회면 하단, 3단 크기의 짧은 기사. 해외 취업 사기 주의 캄보디아서 30대
남성 실종. 기사는 단순했습니다. 사실의 나열, 그리고 뻔한 당부 한 줄. 해외 취업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막았어야 했는지, 그 질문은 없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란엔 공감과 냉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불쌍하다. 가족들 마음이 오죽할까. 정부가 나서야지. 하지만 더 많았던 건 비난이었습니다. 월 300 고수익에 속은 본인 잘못. 세상 물정 모르네. 해외 나가서 이상한 일 하다 당한 거 아냐? 2004년의 인터넷은 아직 얼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연민보다 조롱이 더 빨랐습니다. 며칠 후 한 취업 포털이 해외 취업 사기 주의보 특집을 냈습니다. 고수익 해외 알바 90%는 사기. 클릭 수는 높았지만 댓글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상식 있으면 안 당하지.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믿냐?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 당하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이 냉정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9월 말 KBS 추적 60분 팀이 움직였습니다. PD는 캄보디아까지 갔지만 카메라에 담을 건 거의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 입을 닫은 마을 사람들. 결국 방송은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임팩트가 약하다. 시청률 앞에서 진실은 존재감을 잃었습니다. 10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 한 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실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 차관이 답했습니다. 현지 공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회의록에 세 줄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한국어 상담원 모집이라는 문구는 같았습니다. 숙식 제공, 월 300만 원. 그리고 실종. 언론은 각 사건을 따로 보도했습니다. 연결선은 없었습니다. 구조적 문제 대신 개인의 불운으로 포장됐습니다. 11월 이준혁의 이름은 포털 검색에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밀려왔습니다. 연예인 스캔들, 부동산, 입시 경쟁.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어제는 그저 어제일 뿐이었습니다. 12월 한 시민단체가 해외 취업 사기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김순자 씨를 포함해 7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우리 가족을 찾아주세요.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메일함은 조용했고 언론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기억한 건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같은 광고를 보고 있을 다음 피해자. 인터넷 게시판엔 여전히 글이 올라왔습니다. 캄보디아 콜센터 월 400 숙식 제공. 필리핀 고객 상담 급구. 댓글에는 또다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 달렸습니다. 2004년의 마지막 날. 이준혁의 이름은 연말 결산 기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통계에도, 뉴스에도, 기억에도 남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2005년 여름, 그 건물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담장엔 잡초가 자라났고 자물쇠엔 녹이 슬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은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긴 귀신 나온다. 누군가 그렇게 속삭였죠. 2006년 봄, 한국에서 또 다른 가족이 캄보디아를 찾았습니다. 아들이 해외 IT 개발자 채용 광고를 보고 떠난 뒤 2달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준혁의 이야기를 검색으로 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폐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뿐이었습니다. 그 아들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7년 우기의 폭우가 담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벽돌 몇 개가 바닥에 흩어졌지만 누구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주인은 서류상 싱가포르의 한 페이퍼 컴퍼니. 연락처는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방치했습니다. 2008년 한 현지 청년이 호기심에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텅 비어 있었고 천장에선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2층 서버실엔 쥐똥이, 3층은 비둘기 보금자리, 축소동으로 가는 길. 그는 바닥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비에 젖어 엉겨붙은 페이지들. 표지엔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 그는 펼쳐보려 했지만 종이는 부서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2009년 가을, 건물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창문은 모두 깨졌습니다. 잡초는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랐습니다. 철, 전선, 창틀, 팔 수 있는 건 모두 도둑 맞았습니다. 건물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 무렵, 한국에서는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필리핀서 한국인 10명 감금, 중국서 도박 사이트 운영 강요. 수법은 같았습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 여권 압수, 감금, 범죄 강요. 하지만 이준혁의 이름은 다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계에도 기사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여름,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이면 불빛이 켜진다. 한국말이 들린다. 미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여전히 그 안에 있었을까요?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피했습니다. 2011년 봄, 한 NGO 활동가가 그곳을 찾았습니다. 동남아 인신매매 실태 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폐허를 촬영하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부분의 주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사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하던 곳이에요. 나쁜 일 하던 곳. 사람들 많이 사라졌어요. 언제였나요? 오래됐어요. 7년, 8년쯤 됐을 거예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2012년, 축소동 벽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잔해 속에서 한 소년이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검은 가죽 표지.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안쪽은 온전했습니다. 첫 페이지엔 영어 단어 하나, wench. 그리고 다음 장엔 낯선 문자, 한국어였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학교 선생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가요?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중국어 같기도 하고 일본어 같기도 하고. 수첩은 서랍 속에 보관되었습니다. 언젠가 읽을 수 있는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며. 2014년 배낭여행 중이던 한 한국인 여성이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오래된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잉크는 번졌지만 몇 문장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04년 7월 17일. 이곳은 지옥이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7월 18일. 서버실에 모든 기록이 있다. 피해자 명단, 계좌 정보, 관리자 연락처. 이것만 확보하면 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다. 7월 19일. 오늘 밤 실행한다. 성공하면 모두 자유로워진다. 실패하면 그래도 시도해야 한다. 누군가는 이 시스템을 멈춰야 하니까. 마지막 페이지엔 날짜가 없었습니다. 번진 글씨. 불이 번지고 있다. 사람들은 나갔다. 나는 남겠다. 자료를 복사할 때까지. 엄마, 미안해요.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싸운 거예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준혁. 그녀는 수첩을 사진으로 찍어 한국으로 돌아와 인권단체에 보냈습니다. 단체는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필체는 불분명했고 기록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 사건 자료는 대부분 폐기된 상태. 남아있는 건 사건 번호 하나뿐이었습니다. 2015년 인권단체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 재조명 필요. 몇몇 언론이 짧게 다뤘지만 11년 된 이야기는 다시 묻혔습니다. 2017년 그 부지에 새로운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자본의 섬유공장 프로젝트. 건물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2019년 봄
철거 중 불에 탄 하드디스크 조각이 발견됐지만 복구는 불가능했습니다. 쓰레기와 함께 버려졌습니다. 2020년 공장은 완공되었습니다. 밝은 조명, 흰 제복, 입구엔 문구가 걸렸습니다. Building Future Together. 함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미래는 누군가의 과거 위에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공장 한쪽 담장은 끝내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시멘트가 벗겨진 그 벽에 희미한 글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어, 사람을 숫자로 세지 마라. 누가, 언제 새긴 걸까요? 풍화로 반쯤 지워졌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여전히 읽혔습니다. 2021년 그 공장을 취재하던 한 기자가 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한국으로 돌아와 필적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결론은 이상했습니다. 2004년 이후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풍화 정도를 보면 최소 10년 이상은 지났습니다. 2004년에서 2010년 사이, 그때 그곳은 이미 폐허였죠. 그렇다면 누가 새긴 걸까요? 어쩌면 같은 조직에 갇혔던 또 다른 누군가. 어쩌면 이준혁을 기억한 생존자. 아니면 그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마지막 외침.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문장만이 세월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세지 마라. 2014년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인권단체 사무실. 오전 9시 17분. 하얀 모니터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2004년 캄보디아 사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 임시 메일 계정. 내용은 단 3문장.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준혁을 압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정미연 활동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실종 사건. 증거 하나 없는 제보. 하지만 메일엔 단 한 줄에 진짜 정보가 있었습니다. 건물 1층 왼쪽 3번째 책상. K-7점. 그게 이준혁 씨 자리였습니다. K-7점. 그 코드는 그 어떤 기사나 보고서에도 없었습니다. 정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진짜다. 사흘 뒤 홍대 입구역 근처의 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남자는 야위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정 씨는 녹음기 대신 손으로만 메모했습니다. 저는 2004년 6월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담담했습니다. 광고는 필리핀 리조트 직원 모집이었어요. 근데 도착해보니 여긴 캄보디아이더군요. 리조트? 없었습니다. 감옥이었죠. 그는 잔을 움켜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7월 중순에 왔어요. 처음엔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며칠 지나자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는데 그 사람은 화가 나 있었어요. 왜 그렇게 느꼈죠? 정 씨가 묻자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밤마다 뭔가를 적었어요. 수첩에 한 번 물었죠. 뭘 쓰세요? 그가 말했어요. 기록이에요. 나가면 신고할 거예요. 7월 18일 밤이었어요. 이준혁 씨가 화장실로 절 불렀어요. 내일 밤에 나갈 겁니다. 같이 가시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잡히면 끝이에요. 안 해도 끝이에요. 그럼 해보는 게 낫지 않아요?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고함, 발소리, 그리고 불 냄새. 남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창문을 봤어요. 본관 2층 서버실 쪽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경보음이 울리고 사람들이 뛰쳐나왔어요. 관리자가 소리쳤어요. 인원 확인해. 우린 줄을 섰죠. 그리고 K-7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잠시 후 불에 탄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이 새끼가 서버실에 불 질렀어. 관리자가 소리쳤죠. 그날 밤 누군가 들어갔고
누군가 나왔지만 이준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관리자가 말했어요. 사고로 죽었다. 회사 재산을 훔치려다 불을 낸 거다. 우린 침묵해야 했습니다. 말하면 공범이라고 했으니까요. 정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신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요. 그들이 처리했어요. 그날 밤 트럭이 와서 서버, 컴퓨터, 서류 모두 실어갔어요. 그리고 이틀 뒤 우릴 내보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남성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요. 말하면 가족이 다친다고 했죠. 그리고 저도 공범이었으니까요. 보이스피싱 전화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꿈에서 그 사람이 나와요. 불길 속에서 절 봅니다. 왜 안 도와줬어요? 전 대답을 못해요. 마지막으로 그날 밤 이준혁 씨를 본 사람이 있나요? 정 씨가 물었습니다. 있어요. 같은 방 쓰던 형이었어요. 그 형이 나중에 말했어요. 불 꺼지고 나서 잠깐 들어갔다고. 2층 복도에서 봤대요. 살아 있었나요? 네. 얼굴은 그을렸고 손엔 USB 같은 걸 들고 있었대요. 그리고 웃었답니다. 이제 됐어요. 다 나가세요. 전 괜찮아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형은 지금 어디에 있죠? 모르겠어요. 이름도 가짜였을 거예요. 거기선 다 가명 썼거든요. 그럼 당신은 증언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신원은 밝힐 수 없어요. 그냥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그는 싸운 겁니다. 끝까지. 면담은 2시간을 넘겼습니다. 기록은 많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진도, 서류도, 다른 증인도. 오직 한 사람의 기억만. 그날 밤, 정 씨는 단체 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신빙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결국 단체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04년 캄보디아 사건 새 증언 확보. 실종자 이준혁, 동료 구출 위해 희생. 4월의 어느 날 기사가 포털에 올랐습니다. 댓글은 냉담했습니다. 10년 지난 사건, 이제 와서 왜? 익명 증언 믿을 수 있나? 소설이네. 그럼에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 씨, 이준혁의 어머니였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한 건가요? 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증언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오랜 울음이 들렸습니다. 그 애는 착했어요. 남 돕는 걸 좋아했어요. 믿고 싶어요. 도망친 게 아니라 누굴 도우려다 그렇게 된 거라고.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수사도, 추가 증거도. 진실은 여전히 그 불길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정말 죽은 걸까요? 그 USB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끝까지 남았을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2가지 흔적만이 남았죠. 한 사람의 증언, 그리고 벽에 새겨진 문장 하나. 2024년 6월 탐사보도 기자 한지수는 낡은 폴더를 열었습니다. 2004년 캄보디아 실종 사건, 20년이 지난 미제. 2014년 새 증언 기사도 스쳤습니다. 왜 그 후로 아무도 끝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녀는 편집국을 설득했습니다. 20년은 재조명에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7월 초 한지수는 프놈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은 현대화됐고 도심엔 빌딩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북부 국경으로 갈수록 풍경은 오래된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렌터카로 5시간. 마을은 조금 더 커져 있었습니다. 새 학교, 편의점, 태양광 가로등. 그래도 여전히 한적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건물, 지금은 공장이요. 저쪽으로 거대한 철제 울타리, 반짝이는 철망. 정문 간판엔 지에로아로아이 TXTIL이시오, LTD. 경비가 막아섰습니다. 허가서 있으세요?
30분 뒤 40대 중반의 관리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우린 2018년에 이 땅을 샀습니다. 이전 일은 몰라요. 설득 끝에 조건부 허가. 30분만 생산 라인 촬영 금지. 울타리 안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정해진 동선. 입구엔 다국어 문구. Building the future together 함께 미래를 만듭니다. 20년 전 바로 이 땅에서 누군가의 미래가 지워졌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한지수는 말없이 메모를 적었습니다. 관리자는 덧붙였습니다. 건물은 전부 신축입니다. 옛 건물은 2018년에 철거했어요. 사진 없습니다. 철거 때 발견된 거요? 모릅니다. 그땐 여기 없었거든요. 외부로 나와 숙소동을 보았습니다. 외관은 새 페인트로 말끔했지만 위치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저 숙소 새로 지은 겁니까? 기초는 옛 건물을 살렸습니다. 숙소 옆 울타리와 맞닿은 자리에 페인트가 덜 먹은 회색 담장이 한 조각 남아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거친 시멘트, 금 간결, 그리고 희미한 글씨. 비바람에 닳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한국어 문장. 사람을 숫자로 세지 마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손끝으로 문장을 더듬었습니다. 못이나 칼로 깊게 새긴 의도적인 획. 관리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숫자로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오래된 낙서겠죠. 예술가의 장난? 이 담장은 예전 건물 거겠네요. 그렇겠죠. 2018년 전부터 있었으니까. 글씨가 언제 새겨졌는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풍화 정도를 보니 10년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15년, 어쩌면 20년. 한지수는 메모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문장, 최소 2010년 이전. 마을로 돌아와 더 묻습니다. 20년 전 외국인들이 일하던 곳 기억하시나요? 나쁜 일 하던 곳이었죠. 누가 도망치면 밤에 쫓아가고. 2004년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오래돼서. 다른 노인은 말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도 가끔 불빛이 보였어요. 한두 명이 남아 청소하는 줄 알았는데 2007년, 2008년까지 2004년 이후에도 누군가 그곳에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문장을 새겼을까? 서울로 돌아온 한지수는 2014년 인권단체가 보관 중인 노트 사진과 담장 글씨 사진을 필적 전문가에게 보냈습니다. 결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의 각도, 리 받침이 유사합니다. 다만 벽은 도구, 제약이 커 정확한 비교가 어렵습니다. 같은 사람일 가능성 약 50%. 익명 증언자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연락처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의 어머니 김순자 씨는 201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다 눈을 감았습니다. 8월 기사가 나갔습니다. 20년 전 사라진 남자.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 댓글은 넘쳐났습니다. 가슴이 아프다.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까? 정부는 뭐 했나? 20년이 지나도 모른다니. 그래도 의문은 남았습니다. 이준혁은 정말 2004년 7월 19일 밤 그 불 속에서 사라졌을까? 아니면 살아서 이 문장을 새겼을까? 그도 아니라면 그의 의지를 기억한 누군가가 대신 남긴 걸까? 9월 경찰청의 공식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2004년 사건은 시효 만료 및 증거 부족으로 재수사 불가. 외교부의 답은 짧았습니다. 추가 정보 확보 불가.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한지수는 다시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회색 담장, 다른 획, 그리고 한 문장. 사람을 숫자로 세지 마라. 그 문장은 경고일까요? 유언일까요? 기도일까요? K-7로 불리던 한 남자. 직원이 아닌 자산으로 취급되던 시간. 그가 남겼을지도 모를 마지막 말은 인간의 존엄을 되묻고 있었습니다. 2024년,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번호로 호명됩니다. 노동자 번호, 수용자 번호, 피해자 번호. 이름이 아니라 코드로.
한지수는 기사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문장은 남았다. 그 문장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숫자로 세고 있는가? 캄보디아의 공장은 오늘도 가동됩니다. 기계는 돌아가고 제품은 포장되고 트럭은 떠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담장 한 귀퉁이에 20년 전의 외침이 여전히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세지 마라. 누가 새겼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잊지 마라. 그들도 사람이었다.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던, 숫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2004년 7월의 달력은 지금쯤 누군가의 서랍 깊은 곳에 접혀 있을 것입니다.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그날, 이준혁이 마지막 전화를 걸었던 날, 그의 어머니 김순자 씨는 2019년 아들을 기다리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품 속엔 낡은 볼펜 하나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폐허 속에서 주었다는 아들의 것일지도 모를 그 볼펜. 세상은 그를 잊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은 건 미상과 실종이라는 단어뿐. 하지만 그가 새긴 문장은 지금도 누군가의 양심을 흔듭니다. 사람을 숫자로 세지 마라. 그것은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그의 선택은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면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숫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